나를 수용 못하니까 완벽한 이상향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수용 못하냐 이런 식으로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들까를 따져보는 식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반대예요. 항상 질문이 중요해요. 여기서 질문하신 맨 마지막, 이렇게 다들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건가요? 이 질문, 이제 물음표잖아요. 질문에는 항상 내가 추정하는 또는 기대하는 예상 답변이 있습니다. 본인은 뭔가요?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남들과 상관없이 너한텐 그게 맞는 거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수용받고 싶은 느낌. 네, 굉장히 진솔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고 싶은 마음. 그거 너무 중요한 마음이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요. 무조건적인 수용.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고 싶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본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죠.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은 거는, 기대고 싶은 거는 왠지 어린애 같은 거고 미성숙한 거다. 이런 내 마음 자체를 수용 안 하는 거예요. 여우와 심포도에서 여우 같다. 나를 스스로 속이는 것 같다. 계산적인 것 같다. 순수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는 나의 이런 면을 수용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수용을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경험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나도 나를 수용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쌍으로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아야지 나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수용을 스스로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마도 자세히는 얘기 안 하셨지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든 친구든 배신감과 상처를 여러 번 받다 보니 이게 이제 그거죠. 무조건적인 수용이 없었으니까 배신감, 상처죠. 되게 모순적인데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라는 말에 수긍하면서도 나는 그러면 안 되지라는 이면의 마음이 또 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거죠.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별로지 뭐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면은 수긍되지만 이게 이제 나한테 적용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내로남불 있잖아요. 그거랑 반대 개념이죠. 내로남불은 나에 대한 잣대는 너무 낮은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잣대는 너무 높고. 근데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는 흐름은 내로남불과 반대되는 요 단어, 그런 단어가 있나요? 남로, 내불, 이런 느낌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모노핑크님도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고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저도 심리 유튜버고 책도 내고 하지만 아무리 뭐 듣고 보고 그렇구나 해도 나한테 내가 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일들이 겹치면서 1년 넘게 주변 인간관계 다 끊고 거의 은둔하는 중이에요. 네, 진솔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가족이랑 배우자 외에는 연락도 만남도 잘 안 하고, 솔직히 요즘 같아선 가족과의 관계도 힘들어서 가족하고도 잘 안 만나고 지내서 답답은 한데 상처받는 말 안 들어서 좋기도 하고, 근데 친밀감은 느끼고 싶으니까 답답해요. 네, 아주 잘 표현하셨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의존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고, 그 사이에 낀 느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뭐 짧은 코멘트 드릴 수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고 시작하는 거,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입니다.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한 방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마음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헤아려 보고 하다 보면은 점점 그쪽으로 가요. 내 마음의 변호사가 되라는 말이 그런 거고, 그런 피드백이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달아줄 때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판사 검사 필요 없다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얘기 이미 많이 저한테 들으셨을 테지만 또 남한테는 적용을 잘 하시겠지만 스스로에게는 쉽지 않죠. 변호사는커녕 판검사하고 있죠. 어린애 같은 마음이다. 미성숙한 거다. 계산적이었던 것 같다. 순수하지 않았던 것 같다. 자괴감 든다. 어느 게 진짜 내 마음인지 혼란스럽다.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아실 테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둘 다 원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스스로를 수용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오래 걸리는 과정이에요. 상담을 한다 쳐도 한 방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씩 걸리는 긴 작업입니다. 100%도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상담을 해도
끊임없이 100%를 추구하면서 남아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계속 나는 부족하고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또 힘들어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수용이 어려운 거예요. 나를 수용 못하니까 완벽한 이상향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수용 못하냐 이런 식으로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들까를 따져보는 식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반대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 못하는 느낌이 시작이라서 갖다 붙이면서 나는 어린애 같고 미성숙하고 계산적이고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저 위에 썼던 부정적으로 들은 피드백이 거의 가족한테 듣는 비율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회피하시는 거죠. 이것도 너무 흔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성인이 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다른 가족이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가족을 그냥 책으로 밖에 못 배우니까, 소설 속이나 드라마 속에서 밖에 못 보니까. 그런 데에서는 일반적인 경우가 나오지가 않죠. 뭔가 역기능적인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우리도 이렇지만 다들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내 관계의 폭이 확 넓어지면서 보면은 그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험을 한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니까 그렇고. 뭐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제 연애라는 게 되게 특별한 게 아주 섬세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져서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죠. 또 이제 그 주변의 가족들까지도 내가 보이게 돼요. 보통 친구 관계에서는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연애, 그다음에 결혼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원가족에 대한 시야가 생겨요. 그러면은 되게 복잡해져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내 원가족에 대한 개념이 생겨요. 되게 혼란스럽죠. 그러면서 이 감정적인 갈등이 이제 올라오니까 더 공격적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더 회피적이 되거나. 근데 모노핑크님은 회피적이 되시는 거죠. 여기 뭐 자세히 쓰시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떠오르실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받은 경험들. 외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적인 경험. 그거를 외적인 경험으로 뭐 법적으로 따지듯이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아시겠지만. 왜냐하면은 그거는 나의 내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애도 아니었는데 난 안 그랬는데 네가 이상한 건데 얘한테도 똑같은 말 했는데 왜 넌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난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적인 경험.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상황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100% 타당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이 감정이 괴로우니까 우선 덮고 보려고 엉뚱하게도 나를 괴롭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변호하고 입장을 변호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상처받은 내 마음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오죽하면 그렇게 덮을까? 굉장히 상처받은 거죠.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트라우마로 비교하면 딱 맞아요. 트라우마라는 게 한 방의 트라우마 같은 뭐 전쟁, 뭐 어떤 큰 사건, 교통사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받는 자잘하지 않죠, 사실. 그 내적인 상처를 자꾸 받는 트라우마가 쌓여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성향이나 뭐 패턴이나 관계나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그걸 해결하려면은 그 본질적인 내가 받은 상처의 감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회피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우선 살아야 되니까 회피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이걸 해결하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근데 너무 무섭죠. 호랑이가 나와서 날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런 강의도 드리고 하지만 1:1 상담도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살살 하는 거예요. 조금만 세게 하면은 무서워서 도망가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모노핑크님이 이제 맞아요. 상담 1년째 하고 있는데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칭찬도 해주시고 아직 안 되는 부분은 얘기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데 칭찬 들을 땐 좋다가 아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들으면 1년 했는데 아직도 제자리인 건가 내가 부족한 느낌 들고 그런 말 하신 선생님께 원망이 드는데 그 말은 또 못하겠고 해서 힘들어요. 이거는 조금 뒤에 덧붙인 사연을 안 읽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말씀드리는 김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 문단에 추신으로 쓰신 게 있어요.
현재 상담을 1년 넘게 받고 있는데 상담사님께서 최근 제가 자아 분화가 덜 되어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머리로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면서도 속으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항상 나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자아 성찰도 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미발달됐다,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직접 어떤 마음이었는지 말씀드리긴 했지만 말씀드리기까지도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왜곡해서 들은 것 같아서. 상담 선생님께 친밀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분께도 의존하고 싶은 욕구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특히나 상담을 1년 이상 이제 하다 보면은 상담가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전이 역전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가 돼요. 근데 지금 상담가님께서 자아 분화가 덜 되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일 수도 있고 분석일 수도 있고 설명,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본인은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미로 들려서 힘들었다. 근데 한 방에 말씀드린 건 아닌가 봐요. 말씀드리기까지도 힘들다가 말씀드렸다. 주춤한 이유는 내가 왜곡해서 들은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왜곡해서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할 수도 있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상담이라는 거는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주관적으로 하면 돼요. 왜곡이면 어쩌냐? 왜곡이어도 돼요. 그리고 왜곡인 게 되게 중요한 기회예요. 아, 요런 상황에서 요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부족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왜곡이 일어나는구나를 밖에서 경험하면 되게 자괴감이 들지만 이 안에서 안전한 느낌이 들고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상대방과 나를 공감하는 그 분위기에서 이걸 경험하면 되게 있는 그대로 요걸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아무리 상담가여도 사람이고 아무리 머리로는 이런 거 알아도 상담가한테 그래도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고 왜곡이나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고 요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스스로 순간순간에 자꾸 주춤주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퇴행이라고 하죠. 오히려 어린애처럼 굴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카우치라는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퇴행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전이가 일어나서 상담가한테도 의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다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칭찬해 줄 땐 좋고 아직 안 되는 부분 얘기할 때는 또 부족한 느낌 들고 원망 든다. 이거 다 얘기하셔도 돼요. 칭찬 들을 때 좋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하셨을 때 좋았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셨을 때는 내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 그 말을 한 선생님이 원망스러웠다. 이 얘기 하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보통 관계에서는 그래서 내가 원망스러웠어 이런 얘기 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물론 감정 얘기를 잘 하는 문화가 되고 그런 거 되면 너무 좋지만 자칫하면 싸우자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이 상담실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기회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은 부족한 느낌을 바로 받는구나. 그게 왜곡이고 아니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세스가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구나를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 말을 한 당사자한테 원망의 마음 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소재예요.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쉽지 않죠. 왜냐면 내가 자칫 이런 원망의 마음을 말했다가 상담가가 나를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 역시도 그런 마음이 들면 또 얘기하면 돼요. 그게 또 소재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진솔한 감정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경험을 내가 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원망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는 것조차 주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무진해요. 감정이라는 게 상호작용. 그래서 상담가와의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상담가는 그거를 최대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또 중립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 이야기 듣고 그날 얘기 못하고 일주일 동안 말할까 말까 끙끙 앓다가 일주일 후에 울면서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 얘기했다고, 어려웠을 텐데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꾸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든 어리광이든 다 해보라고 하셨어요. 원망스러웠다는 말씀 드리면서도 너무 죄송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서 얼떨떨했어요. 그쵸. 그게 이제 상담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거고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고 깊게 들어가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해 주신 거죠. 그래서 보노핑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하는 상담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진솔하게 본인 얘기하시면 된다. 그 과정이 충분히 쌓이면 스스로를 수용할 수 있게 점점 되실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